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농지 공부의 시작, 농지 경매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끔 됐습니다. 농지에 관한 법률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지는 법에 의해서 살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고 하고 난 다음에 소유를 해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팔고 양도를 할 때도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과 소유와 양도 시까지의 모든 법규를 다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농지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으냐를 알려면, 제일 먼저 농지 투자를 하기 전에 농지법의 역사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법이 많이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이 전쟁이 나면서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국가가 나누어지기쯤 될 때에, 공산주의 국가는 땅을 전부 다 수용을 했죠. 우리 북한도 46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했죠. 이때 49년도에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남쪽에도 새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만드는 것을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보면 옛날에 왕들이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왕족들에게 또는 왕에게 열심히 충성을 한 사람에게 큰 땅을 내줘서 거기서 소장용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됐고, 그 자손들도 평생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게끔 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장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장농으로 지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땅은 농사를 짓고 국가에서 소유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같이 분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보면 이때 남쪽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땅을 다 몰수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정부에서만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것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농지개혁법을 만들게끔 된 것이 이 농지법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을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농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에도 대부의 자식들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장농으로서 전부 다 부유하게 살았던 것을 이 농지개혁법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전부 다 수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지개혁법은 49년도 6월 12일 날 만들어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때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이 지금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아니라 농지 매매 증명서를 만들어서 농지를 거래할 때
농지 매매 증명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던 사람만이 농지를 살고 팔 수 있게끔 만들었고, 농지 매매 증명서가 있어야지 등기 이전을 했던 것이 최초로 농지개혁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의 농지를 수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농지는 전답 과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은 전부 다 농지로 보고 지목과는 관계없이 농지로 보고 여기에 농지개혁법에 적용됐던 땅입니다. 농가라 하면 가주 또는 동거 가족이 농용을 주업으로 해 하고,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법령금 조례에 몰수 또는 규지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농지가 많았었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농지를 정부에서 귀속한다 이런 얘기죠. 보면 좌의 농지는 법적 규정에 의해 정부가 매수한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사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는 정부가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의 순서에 따라 분배케 한다. 당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작농으로 농사를 했던 사람에게 그 농지를 분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구당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농가가 많은 농지를 소유하지는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은, 상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상환은 5년간 군분부를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원래 예전에 농사를 짓던 다는 소작농이었었죠. 소작농하고 지주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요? 3이 누구고 7이 누구야? 소작농이 3, 소작농이 3, 지주가 7.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 이것을 국가에서 매수를 해서 소작농한테다가 다시 주는데 5대5로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5대5로. 그래서 5년 동안을 5대5로 해서 소작농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농지를 그 농업인에게 줬던 겁니다. 이게 이때 이 농지개혁법이 만드는 것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산주의 것은 모든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을 농사를 짓게 수용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지를 분배하는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속한다. 자기 재산으로 해서 상속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당시 지금처럼 공장이나 다른 회사가 없이 농사를 짓는 걸 주업으로 쓸 때다 보니까 농지가 없는 사람은 먹살기 힘들고 그 3대7로 소작농을 했던 거를 5대5로 바꿔가지고 5년 동안만 하고 농업인에게 농지를 줬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잘 만든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년 동안 지금 이거 되는
그렇죠. 5년 동안 5대 걸고 5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게 됐으니까. 제가 보면 잘 만들었던 걸 보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거는 끝이 나다 보니까 그 법이 할 일은 다 했고 다시 법이 바뀌게끔 되는데 그 법이 바뀐 것이 1973년도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72년도에 만들어서 1973년서부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끔 됩니다. 이때 뭐냐면 농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때 처음 생기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개혁법 때는 워낙에 소작농으로 살던 분들이 워낙에 가진 게 없었다 보니까 소작농으로 받아서 5년 동안 농사를 짓는 농지에 자기가 무허가로 집을 지어도 허가 안 받고 지어도 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2년도에 농지보존과 이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1973년도서부터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농지인데 지목의 전답과손인데 무허가 집이 있을 때 그 집이 1974년도 1월 1일 이 전세도 있을 때는 농지개혁법 때문에 농지고 그 이후에 지은 것은 농지보존과 이해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가 그냥 집을 지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에서 집이 있던 것을 입증 자료를 갖다 주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재의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을 반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이게 73년도에 농지 보존과 이해에 관한 법률에 이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럴 때 1973년도에 만들어 놓고 75년도에 다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라는 걸 만들어서 절대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를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었고 그 후에 절대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할 때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하게끔 처음 만들어진 게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즉 처음에 이때 만들어졌을 때는 일반 농지, 절대 농지가 아니고 일반 농지를 전용해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 내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975년도는 경사도가 15대 이하의 밭에 대해서는 단연생 식물을 짓는 것도 금지했던 겁니다. 하스다님께서는 군대 가셨을 때에 토요일 날 점심 때 뭐 드셨어요? 군대에서? 사장님 뭐 드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저는 동네 토요일 날, 군대 가서 토요일 날은 라면 먹는 날이지. 라면 먹는 날이었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분식의 날. 예, 지금 다시 말하면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분식의 날도 만들어서 밀가루나 빵을 먹게끔 하고 군에서 토요일 날 점심에는 라면을 먹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워낙에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법이 이런 법을 넣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서 소작농하는 걸 막혀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50년도에서부터 지금
73년도까지 한 20몇 년 지나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이제 농지를 소유하는 것수 없다 보니까 농지 개혁법을 갖고 농지 보존과 이용해가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향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을 수만 있게끔 그건 만드는 거죠. 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지내다가 81년도에 들어서 81년도에는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이때 농어촌 공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모든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를 내게끔 만들면서 상한선을 5만 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전부 다 농어촌 공사에다가 주게끔 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농어촌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80년도에, 70년도, 80년도에 대한민국의 농가가 너무 가난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때 80년도에 이렇게 농어촌 공사를 만들고 농어촌 공사에 의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모든 농지를 다 내게끔 만들고 공시지가의 30%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그것도 상한선이 5만 원이다 보니까 평당 얼마는 약 16만 5천 원꼴이라는 돈을 10만 원이 안 가는 농지가 얼마나 많은데 농지 전용 부담금을 16만 5천이라는 이런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거 전부 다 농어촌 공사를 줘서 농어촌 공사에서 농업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초를 이때 만드는 겁니다. 자, 농지의 부정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3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격도 1에 해당하는 농지로 살 경우 외에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부산 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료 농지의 지목 변환, 농지 아닌 지목으로 농지를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경작자의 지정,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978년도에) 절대농지의 고시, 그러니까 우량농지가 절대농지의 고시를 만들어졌고, 다년생 식물 재배 금지, 15도 이하의 전에는, 경사도 15도 이하의 전에는 다년생 식물을 짓지 못하게끔 만들었고, 14조에는 농지 원부 및 농지 카드가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농지 원부, 농지의 주인이 누구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 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농지 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입니다. (81년도에)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조성비를 미리 납입해야 한다. 농지 조성비를 납입해야 된다. 6조 2.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 기금을 설치한다. 원래 농지 보존에 이행해 가는 법률을 1976년도 4월 1일 날 보게끔 되면 농지 보존에 이행해 가는 법률에서 절대 농지에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게끔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농지에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으면은 땅 주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적과에 가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다 보니까 집은 지어져 있는데 그대로 뭐로 해서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그 추천 물건에도 보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전인데 농지 취득 자기증과 필요한 조건으로 경매가 지금 진행돼요.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낙찰을 받고 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어갖고 농지 담당자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농지 담당자를 봤을 때 그 땅에 농지에 건물이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는 이 농지는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고 사실상 대지임으로써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신청을 반려합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반려합니다가 있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합니다거든요. 똑같은 반려가 이유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려합니다 하게끔 되면 등기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 농지법상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지 등기전 해주는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농지 지목이 전이지만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대지입니다. 반려합니다 할 때는 농지법의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 없이 등기전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건축물 관리장을 갖다 주고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지목을 대지로 바꿔갖고 오십시오. 왜?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다 갖다 주면은 지목을 뭘로 바꿔줘야 돼? 대지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우리 수강생이 그렇게 한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바꾸라고 갖다 주면은 지적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찾아봐도 이 농지에 농지 전용 부담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셔야지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돼, 안 내도 돼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그런 농지를 한 10개를 낙찰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8명은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 그래요. 2명 정도는 안 내도 그냥 이건 농지보다 농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냥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8명 정도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내야 돼요? 안 내는 게 맞아? 안 내는 게 맞아요? 네. 전용이 됐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용하러 갔어? 지목 변경하러 갔어? 지목 변경하러 갔죠? 농지 전용하러 간 거 아닙니다. 지목 변경하러 갔죠? 지목 변경은 농지는 내가 농지 전용 허가는 받아서 이미 건물이 다 지어졌고 지어졌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 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요. 그 자료가 없을까요? 아니 은행에서도 자료 100년 전 거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몇 년씩 지나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 연구 보관하지만 웬만한 건 5년 지나.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을 냈는데 자 보십시오. 절대 농지만 내라 그랬어? 일반 농지도 다 내라 그랬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1년도 이후에서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은 모든 농지에 다 전용 부담금 내는 거고 81년도 이전에는
절대 농지가 아니었으면은 농지자원부담금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서 내라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우기는 거 아닌데 그런 건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몇 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 했어요, 제가? 서류 가지고 누구한테? 감사과에 가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감사과에서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지목 변경하러 왔는데 법에는 부분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고 했는데 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목 변경하라고 했는데 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법규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은 지적과에서 해야 돼? 농지과에서 해야 돼? 농지과. 근데 지적과에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게끔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지법을 알고 농지에 투자하는 사람과 농지법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우리가 농지를 투자하기 전에 농지법을 알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임야에 투자하지 않고 농지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야를 투자하는 게 좋아? 농지에 투자하는 게 좋아? 농지가 왜 농지가 좋아? 아니 동작 변경할 수도 있고 네? 동작할 수 있고 나오니까. 그렇죠. 농지는 작게끔 잘라져 있고 평지에 있고 도로와 가까이 있어요. 임야의 경우에는 평수가 크고 땅을 개발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농지는 물, 도로, 그 다음에 작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대지 아니면 농지를 많이 투자하려고, 농지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농지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만분의 시대의 소득의 경제와 자유무역협정 시대에 이렇게 나오게끔 되는데, 제가 1978년도에 한양주택에 입사하면서 쿠웨이팅 비행기를 탈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천불소득을 바라보며, 언제? 80년대는 천불시대를 바라보며,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0불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몇 년을 다스렸죠? 7년 했죠. 7년 했습니다. 7년 한 동안에 1,000불에서부터 한 3,000불까지 올린 겁니다. 3,000불을 올려놓고 전두환 정부에서 그만두면서 뭘 했냐면은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제가 지금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정부의 뭐 누구를 흑백의 논리로 보지 말고, 우리는 지금 평가를 할 때는 이승만 정부에서 뭐는 잘했고 뭐는 잘못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다. 전두환 정부에서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나눠서 평가를 해야지, 내가 찍은 대통령은 뭘 해도 다 잘했고 내가 안 찍은 대통령은 뭘 해도 다 잘못했다는 식의 OX 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정부에서 뭐를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드는 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다음에 올림픽을 유치했죠. 올림픽을 유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치는 건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올림픽을 치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봤을 때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수교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을 몰라요. 조선만 알아. 그리고 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대한민국을 아주 못 사는 걸로 아주 옛날 사진만 다 보내줘갖고 공산주의 국가는 대한민국도 모르고 아주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었던 때가 그때까지도 그랬었는데 올림픽을 치르면서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을 와서 보고 지네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네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끔 됩니다. (80년대) 초중반에 우리 노태우가 이제 중국하고 뭐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하고 수교하면서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로 출장 나가죠. 그때 뭐 갖고 가는 줄 아세요, 우리? 뭐 갖고 간 것 같아요? 뭐 갖고 간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고, 스타킹 100개에서 200개 가지고 갑니다. 스타킹. 그래가지고 가서 공산주의 국가에 어디든지 스타킹 한두 개만 주면 다 통합니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 소비성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한다? 됐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로는 기관사로서 나라에서 하는 탱크도 잘 만들고 비행기도 잘 만들고 로켓도 잘 만들지만은 여자가 필요한 그 화장하는 거나 스타킹이라는 건 못 만드는다고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걔네들이 올림픽에 와서 보니까 1불, 2불만 주면은 구멍가에서 그런 거 살 수 있는 게 깔려있고 빵 살려고 하면 2-3시간 기다려야 사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이야.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더니 여기서는 30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 와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상점인데 앞에 나가서 조그만 상점에 들어가도 1불, 2불만 주면은 빵도 종류별로 모든 먹을 게 깔려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 와서 보게끔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러는지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소비에트 연방이 올림픽이 끝나고 해체가 돼요. 올림픽이 끝나고 해체가 되면서 제가 이 노태우 정부에서 잘했다는 것은 그때 바로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구권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그때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를 수출을 못했다가 그때 수교를 맺으면서 동구권과 중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출을 엄청나게 어떤다? 올라가면서 그게 이 노태우 정부 끝날 때쯤에는 3,000불을 시작해서 10,000불 가까이 가게끔 되고 김영삼 정부 넘어가면서 10,000불이라는 것이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잘 안 빌려주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가면서 10,000불이 넘어가면서 돈 빌려가라고 합니다. 그게 IMF의 시작은 그렇게 해서 됐지만 근데 어떻게 빌려준다. 빌려준다. 그게 생깁니다. 근데 이때 보면 10,000불이라는 경제가 들어서게끔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10,000불이라는 거 들어섰다는 얘기는 이게 내 소득이 그동안은 먹고 살기 바빴는데 이제 뭐야? 여윳돈이 생기는 거죠. 뭐가 생겼어요? 여윳돈 생겼으니까 뭐에 됐어? 이제 여윳돈 뭐에 됐어 이제? 여윳돈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부동산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노태우 정기 말기에 5개 신도시를 만들게 된 게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불에서 10,000불 가까이 뛰다 보니까 뛰고 그때 노태우 정부에서 그래도 5개 신도시를 지어도 부동가는 잡히지 않다 보니까 또 방책을 쓴 게 뭐예요, 그게? 주식을 가리킵니다.
국민주. 그래갖고 그때 포철. 국민주, 포철로 주식이라는 걸 가르쳐서 이제 이 주식을 사면은 이 5,000원짜리가 몇만이 되니까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 바꾸게끔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만불이 들어서면서 이제 여기가 생겼고 공산주의 국가 수기하게끔 되면서. 자, 그때 주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뭘 투자해? 주식 투자하고 난 다음에 또 뭘 투자해? 농지를 투자하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때 농지법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의 보전을 이해하는 법률이 그때 농지법을 바꾸면서 농지 7억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20km 이내 농지 이외에 시비를 거쳐서 농지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또 투자하게끔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투자하게끔 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돈을 가져도 20km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해서 농지증의 심의를 받아야지 농지증 해주는 걸로 바뀌게끔 된 겁니다. 농지법이, 그러면서 그때 뭐야? 농지법이 바뀌게 되게끔 된 게, 농지의 보전과 이행하는 법률이 그때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농지법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 수출을 먹고 살죠. FTA를 원하는 겁니다. FTA가 뭐죠? FTA가 뭐예요? 자유무역협정. 다시 말하면 가게를 서로 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때만 해도 텔레비,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이 참 저보면 잊어먹지도 않네. 중동에 갔다 오면서 워크맨 기억하세요? 조지루 씨 기억하세요? 소니 580 기억하십니까? 코끼리가 없으시네. 코끼리가 없어. 조지루 씨가 코끼리가 없어. 소니 580 이러한 전자제품을 중동 갔다 오면서 안 사봤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80년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국의 기술이 다 능가해갖고 이제 일본에서 그런 걸 사오는 시대는 지났고 한국의 물건이 이제 해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팔아서 돈을 벌게끔 되는데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텔레비, 냉장고 이걸 팔려면 너희들도 어떤다? 열어라. 문을 개방해라.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이 뭐죠? 땅이 좁고 70%가 산악지대죠. 나머지 20%가 농지고 10%가 도시지역인데 농지 지역이 넓지가 않고 좁다는 얘기고 농사를 짓는 원가가 어떤다? 월등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넓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싼 가격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끔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게끔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FTA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긴 해야 되니까. FTA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FTA 반대에다가 또 물대포 쏴갖고 또 죽어가지고 그 경찰이 물대포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데모했습니다. 직원이랑 같이 왔는데 시키니까 했어요. 그거 하셨었어요? 어우, 참. 우리 이협회사님 안 그랬어요? 기업이니까. 하고 시켰던 분이고, 그럼 진짜 시켰던 분이고. 네. 회장님, 농협회장님이. 아니, 자, 봅시다. 우리가 FTA를 제일 먼저 한 게 어디라고 했죠?
칠레하고 했죠? 칠레. 그 다음에 한 것이 어디하고 했죠? 칠레 다음에 어디하고 했어요? 미국하고 했죠? 미국의 인구가 얼마죠? 3억. 대한민국은 5천만. 그러면 서로 보면 우리는 5천만이 3억에다 팔고 3억에 5천만 인구 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대 5천하고 FTA 하면 3억이 이야 5천만 원이 이야. 그럼 미국에 있는 애들 왜 해? FTA를. 한국 도와주느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 도와주려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자, 그러면, 그럼 그 후에, 다시 FTA를 중국하고 했거든요? 중국은 인구가 얼마예요? 14억. 그러면 14억하고 5천만하고 FTA 하면 누가 이기냐?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봐줘서 얘들 수출하기 힘드니까 우리하고 FTA 하자 해서 봐줘서 했어? 아니, 그럼 14억하고 5천만 하면 이 FTA 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유럽, 그 다음에 유럽하고도 했죠? 유럽은 인구가 얼마죠? 4억이야. 그럼 한국은 없나? 5천만 원. 그러면, 칠레,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유럽하고 합치면 약 20억이야. 20억이라는 인구가 5천만 인구하고 FTA 됐어. 왜 했어? 왜 했어요? 이 사람이 왜 한 것 같아요? 왜 했어? 많이 벌어먹어라. 아니, 이제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셔야 될 게 있다면, 무역이 서로가 이득이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원자재가 안 많은 나라죠. 근데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죠. 수입을 하게, 다시 말하면, 원자재가 나온 나라는 자기 원자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하고 해야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죠. 그러니까 수출을 조금 하려면 원자재 사지 얼마큼밖에 안 살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하면 대한민국이 원자재를 팔면 대한민국에서 그걸 전부 다 가공해서 전 세계에다 팔다 보니까 5천만의 인구인 한국하고 14억의 중국도 FTA를 하는 겁니다. 봐줘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자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봐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보면 우리가 환율 가지고 이제 신경 많이 쓰게끔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자재 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 환율이 내려가면은, 아니, 환율이 내려가면 원자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파는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도 좋다 나쁘다 없어.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원자재 갖고 파는 나라 같으면 환율이 어떤다? 내려간다. 이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사가지고 파는 나라다 보니까, 쓸 때고, 팔 때 환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동에 근무했다 그랬죠. 처음에 제가 갈 때, 달러로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갈 때, 한 달 월급이 1200 몇십 불이었어요. 400얼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월급은 매달 올라. 왜?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기술력은 부족한데 팔아야 되겠다 보니까 살 때는 환율이 좀 쌀 때 사가지고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팔 때는 환율이 어떤다? 내려가가지고 환율 차익 수익을 보게끔 만들어준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팔게끔 만들었던 것이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옮겨갔는데 하여튼 간에 FTA를 맡다 보니까 이제
FTA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FTA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민을 도와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씁니다. FTA에서 돈을 버는 회사에다가 세금을 많이 매겨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FTA에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다 주자 하고 만드는 것이 뭐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때 FTA를 대비해서 새로 만드는 법이 제가 알고 있기면 어떤 기억만 나는 것도 한 20여 개가 넘어요.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몇 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면 법이 몇십 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런 법도 만들고 저런 법도 만들고 이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만들고 다 해줬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 제가 보면은 이런 법들이 이제 제가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대충 몇 개만 이렇게 생각하는 큰 것만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결국에 와서 보면 이 FTA에서 만들어진 법이 내용을 다 검토를 해보고 다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얘기한 이 6가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법을 다 교재에다가 옮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핵심만 몇 개였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 법이 만드는 것이 여태까지는 소장농 절대 금지했었죠. 법으로 금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농을 해가지고 소작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은 없죠. 시대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 부탁하죠. 내 농지 좀 농사를 지어달라고. 나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지료는 얼마 줘? 안 주셔도 돼요.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그럼 내가 농사 짓게.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농업인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농업인은 대신에 다른 사람 농사를 짓죠. 그렇죠? 농업인을 도와줘야 돼?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농지를 빌려주지 못하게끔 했던 것을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합법화를 시킵니다. 농지법에 농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제도 끄집어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도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자기네끼리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서 다른 사람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 농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게끔 되면 엉뚱한 사람이 정도에서 세금을 도와주다 보니까 법을 농사를 짓는 사람과 소유한 사람을 바깥에서 갖다가 끄집어내게끔 해서 농지법에 그러면 농지 빌려주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농업 경작을 대규모로 빌려주게끔 만들어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한 사람이 빌릴 수 있게끔 법을 해서 가능한 한 기계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게끔 만들어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끔 만듭니다. 세 번째,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해 고가에 팔릴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한다.
농수산 식품이 고급화라고 그랬죠. 고급하고 저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겁니까? 슈퍼에 갔더니 판단인데 요 한 단위 요거는 1,000원이고 이건 3,000원이래. 왜 1,000원이고 왜 3,000원이야? 똑같은 파인데 똑같은 파인데 왜 하나는 1,000원이고 왜 하나는 3,000원이야? 뭘 또 깔끔하게 다듬으면 3,000원이지. 뭘 또 포장을 전해 이게. 참. 유기농. 그렇지. 이거 왜 1,000원이긴 3,000원이고 아 이거는 농약 친 거고요. 이건 농약 안 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농이야. 그럼 자 보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해서 내가 파를 가지고 사는데 1,000원짜리는 사고 3,000원짜리는 못 살 만큼 우리가 경제력이 약하진 않죠. 몸에 좋다면 1,000원짜리 사, 3,000원짜리 사. 10,000원 갖고 사죠. 1,000원 하고 10,000원이야. 몸에 좋아하는데 1,000원짜리 사, 10,000원짜리 사. 10,000원짜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력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것이 10,000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유기농이래. 근데 내가 현미경 갖고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알아 몰라. 몰랐죠. 그럼 10,000원이라도 믿고 줘야 돼? 현미경 갖고 조사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 유기농이라도 2배 이상 되면 안 사요, 그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은 법이 농경영처에서 나 유기농 농사를 짓겠다 하면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신청을 하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신청하고, 신청했으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와서 수시로 농약 검사도 하고 뭐고 다 봅니다. 와서 진짜로 유기농으로 줬으면 정부에서 인증하면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법을 그런 식으로 바꾸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유기농. 오리를 파는데, 무슨 오리? 오리를 파는데, 이거는 오리 한 마리 10,000원인데 저건 30,000원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오리는 뭐해? 방목. 아니, 또 하나는 유황오리. 근데, 오리는 11개월을 기르려야 된다는구만. 근데, 10개월 28일 동안은 일반 사료 먹이다가 내보내기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유황 조금만 사려주고서 유황오리래. 유황오리는 왜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다 정부에서 법이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정부에다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다 검사를 하게끔 법이 돼 있더라고. 그런 걸 보고 내가 참 그런 건 정책적으로 잘 하는구나 봤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농림수산식품부 차관하고 이제 어떤 사회자하고 앞으로 이제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앞으로 우리 농업 정책은 우리 나라의 정책을 땅을 봤을 때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건 없다. 고급화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고급화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정부가 다 인증을 하고 났을 때는 세계의 부들이 대한민국의 농수산물을 비행기로 사다가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 그래야지 농민들이 비싸게 팔아서 된다? 할 수가 있지. 싸게 파는 걸로 해서 승부를 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었어요. 보면. 그런 정책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고령한 농업인의 조기 은퇴를 한대요.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농사도 짓지 말란다는 거예요, 법이.
왜 노인네는 왜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은퇴해서 이제 좀 요새는 즐기다. 이사장님, 왜 노인네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된대? 왜 안 된대? 법이 농사를 짓지 말래. 왜? 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농사가 아니, 그래. 노인네들은 머리로 농사를 지지 않고 몸으로 농사를 져요. 제가 보면은, 시골에 살아보면, 해 뜨면은 무조건 나와서 밭에 가서 일해.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몸으로 떼어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해주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가난해서 탈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시고, 머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머리로 농사를 짓게끔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사 짓던 노인네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뭐 마을 해설가 뭐 이런 걸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포항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경매 강의, 토지개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만들어 놓고, 목요일날 가서 강의를 하고, 하룻밤 자고 금요일날 강의를 하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목요일날 강의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갖고 제가 경주를 갔었어요, 그때. 포항 바로 밑에가 경주니까 한 3, 40분만 가면 경주 금방 가요. 경주를 가서 차를 놓고 이렇게 구경을 하려고 갔더니 웬 노인네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관광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여기에 이 안내를 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주시면 좋죠. 돈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일로 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몇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뭐 하더라고요. 그냥. 그랬더니 그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 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두운 시대에 누구 왕의 뭐 큰아들로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지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여기에 묻힌 사람이 누굽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옛날 저런 걸 봐도 좀 재미가 있고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경주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갔더니 다른 데도 그런 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렇게 마을 해설가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농사 그만 짓고 이런 거 하라고 바꿔주더라니. 법이 그렇게 됐더라니. 그 다음에 농업을 경작을 하지 않고 경영하도록 한대. 경작과 경영의 차이가 뭡니까? 생산에서부터까지 수집생산 맞추는 경영은 경작은 노가다고 경영은 어디? 아니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제가 그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한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해갖고 여기 우리 집사님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상추밭 갈아엎을 거야. 그러니까 상추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전에 우리 밭에 와서 필요한 만큼 와서들 가져가. 왜 가져가래? 시큰 농사 지어놓고. 왜 가져가래요? 자선상 자선사업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선사업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인 사장님도 감자 자선사업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상추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상추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뜯어서 팔아봐야 안 나오니까 갈아 뽑으고 다른 걸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손해는 누가 봐요? 농민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이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절대로 가난해서 헤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농민은 이 농지를 농업벌비에다 빌려주고 그 농민은 아침 새벽 때 해 뜨면 나가는 게 아니라 8시 되면 출근하고 6시 되면 퇴근하는 거야. 그리고 상추값이 폭락하는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뭐 받으면 돼? 월급 받으면 되고 내 농지를 농업법에다 빌려주니까 임대료 받으면 돼. 안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고 농업법인이 많은 농지를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농업법인이 이런 사람들을 세월해서 줄 때는 국가에서 농업법인에게 지원도 해줍니다. 법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농사를 짓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농업을 경영을 해라. 이렇게 경작을 하지 말고 경영을 해라. 마지막에 보면은 농지의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 즉 농지가 들어갈 수 없는 농지, 농사를 짓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농지, 경사진 농지, 그 다음에 농기계를 집어넣어도 조금 쓸 수 없는 조그마한 땅의 농지, 이런 농지는 그 농지를 그대로 놔둬서는 농지로서의 경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빨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써라 해갖고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만들어놓고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바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줬고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진 것이 제가 보면 그 수십 개의 법을 만드는 내용을 다 보게끔 되면 이 6가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6가지 안에 들어가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FTA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도와주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농지법이 바뀐 것은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그건 만불이 갑자기 생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만 불이 되는 시대에 그건 아니고 농지는 누구든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대신에 농지를 샀을 때는 농사를 정확하게 짓는지 안 짓는지를 된다 구별해내서 농사를 안 지면은 압력을 주고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다시 농지법이 또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농지를 사가지고 감자를 캐서 저한테 준 거 아닙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만 하면은 농지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뀌었고 다시 농지법이 다시 바뀌게끔 된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농지법이 최근에 바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는 농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10분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